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마스터입니다. 오늘 포르쉐의 신형 파나메라가 한국에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제 뒤에 얼핏 보이는 이 아주 멋진 차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 포르쉐 같은 브랜드가 풀체인지를 내놓는 거는 진짜 희귀한 일이잖아요. 8년 만에 3세대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뭐 1세대, 2세대 나오면서부터 파나메라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차종이기도 해요. 제 주변의 차덕들도 야, 파나메라가 무슨 포르쉐냐 뭐 이런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요. 왜냐면 디자인을 딱 보면 애가 약간 이렇게 뚱뚱하고 좀 이렇게 길쭉한 느낌이 우리 포르쉐 하면 상징인 911 같은 친구가 가진 그 날렵함이 없는 거야. 근데 이번 신형을 보니까요, 어머 얘가 살이 좀 빠졌네? 그리고 살짝 근육이 붙었네? 그래서 실물에 보시면 엄청 멋있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차근차근 뭐가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시죠. 자, 일단 뭐가 달라졌냐? 앞부분에 그릴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번호판 위쪽에 보니까 좀 작은 에어 인테이크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 포르쉐 하면 전통적으로 와이드 앤 로우의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죠. 넓어 보이게 하고 낮아 보이게 하는, 넓어 보이게 하는 이 인테이크가 들어가고요. 실제로 공기 배출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을 좋게 하는데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릴부는 이전과 똑같이 나와 있긴 한데요, 원래는 안쪽을 파고드는 형태의 모양이 있었다면 그게 완전히 램프부와 함께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좌우에서 시선을 좀 더 양옆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와이드한 느낌을 살리게 되죠. 가장 많은 변화는 역시 눈매입니다. 이 눈이 약간 예전에는 둥그랗고 순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날렵해졌어. 이게 각이 더 생기고요, 폭도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잘 빚은,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놓은 송편 같아요. 이전에는 바람떡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송편의 모양새를 갖고 있고요. 안쪽에 램프부 디테일도 4개의 램프 들어가는데요, 가로 형태의 느낌 내고 있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포르쉐라고 각인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멀리서 봤을 때도 파나메라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보닛, 이 노우즈까지 아래쪽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보닛에 있는 각들이 더 칼각이 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조금 더 살 빠진 듯한 느낌, 입체적인 느낌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측면부도 보시면요, 이 포르쉐 특유의 팬더브 볼륨감 아래로 자리한 휠도 보실 수 있습니다. 21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로고도 사실 뭐 기존과 달라진 건 없죠. 이 키캡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터보 하이브 모델이 같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 모델을 가게 되면 색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측면부에도 세로 형태의 에어 인테이크 쭉 드러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측면부는 역시 길다랍니다. 1세대에서 2세대가 되면서 사실 차량이 좀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했었는데 사이즈가 많이 변화가 있지 않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후면부가 이번에 참 멋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1세대 때 후면부는 진짜 안습이었는데 지금 3세대로 오니까 약간 잘못 보면 911 느낌 살짝 나겠는데 하는 느낌이죠. 일자 형태의 램프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이 포르쉐라고 레터링 들어가 있는 부분도 가까이서 보시면 그냥 하나의 판넬을 덧대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레터링 하나하나에 다 뒤쪽에 덧붙여진 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셨을 때나 멀리서 보셨을 때 이 글자만 이 차량의 후면부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상당히 고급스러운 인상을 가져다 주고요. 아래쪽에 파나메라 4라는 레터링까지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부 쪽은 굉장히 깔끔한데 반면에 이렇게 머플러 부분은 지금 쿼드로 들어가 있네요. 강력한 차라는 게 느껴지죠.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형 파나메라 4 이렇게 한번 타봤습니다. 지금 딱 앉았을 때 보니까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야. 이게 물론 지금 뭐 5인승 4도어 고성능 스포츠카인데 대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앉으면은 이게 진짜 낫다요. 그래서 확실히 스포티하게 타는 차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앉았을 때 계기판 굉장히 넓습니다. 보면 좌측부터 우측까지 좀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나메라가 가진 좀 볼륨감 있는 디자인과도 좀 잘 어울리는 실내감이 좀 매치가 되고요.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2.6인치입니다. 널찍하게 드러나 있는데 재밌는 게 이 화면이 3개야. 실내에서 딱 앉았을 때 보니까 이거 보통 여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에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10.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어요. 앉았을 때 차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첨단화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으실 거고요. 약간 타이칸 느낌 솔직히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대시보드에 넓게 좀 클래식한 저런 시계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의 실내에 저런 시계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멋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클래식한 인상을 많이 가져다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을 보시면은 하이글로시 재질이에요. 살짝 솔직히 지문이 묻는 걱정들은 조금 드실 것 같긴 합니다. 지금도 살짝 누군가의 지문들이 이렇게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약간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트레이는 이렇게 뚜껑 여시면 안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포르쉐의 최신차답게 C타입 포트 2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해졌죠. 내연기관 중심에서 다양한 물리적 버튼을 만들어 놓기보다는 토글 버튼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통풍 정도는 조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람의 방향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좀 터치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정을 해놓고 그냥 쭉 타시면 불편함이 덜 것 같은데, 일일이 내가 방향을 매일매일 조절한다 라고 하면은 약간은 이 터치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해진 실내는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비상등이 굉장히 작아요. 비상등 버튼이 좀 작게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변속 레버가 이렇게 독특하게 달려 있습니다. 파킹 버튼과 변속 레버 여기에서 달려 있어서 요걸 통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좀 기능이 많아요. 특히 드라이버 모드가 여기 오른쪽 아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휠을 돌리시면 노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졌을 때 사실 이 림 사이즈가 생각보다 얇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두툼할 거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좀 얇은 느낌이고요. 이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앉았을 때 시트의 느낌, 시트도 그래도 이 정도면 물론 딱딱한 느낌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대형 세단으로 좀 컴포트하게 타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약간의 이 뒷부분, 등받이 쪽은 푹신한 느낌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 준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스포츠카 느낌을 가진 이런 친구인데 수납 공간이 이거 될까? 컵홀더 2개 있고 여셨을 때 수납 공간 많진 않아요. 그냥 좀 작게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패널 하나 빼서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키가 마음에 드네요. 집에 가져가고 싶은 아주 날렵한 키. 근데 이 키마저도 912 느낌은 아니다. 이게 좀 널쩍한 것이 파나메라 느낌이네. 찰떡이네요. 2열에도 한번 앉아볼까요? 자, 2열에도 앉아봤습니다. 확실히 2열 공간이 훌륭하네. 다리 레그룸도요, 주먹 저의 기준으로는 한 3개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지금 시트가 가장 뒤쪽으로 오거나 가장 앞쪽으로 빠지지 않은 중간 정도 상태인데도 공간 괜찮고요. 헤드룸 공간도 주먹 2개 정도는 드러납니다. 키 큰 성인분들에게도 공간이 완전히 맞닿거나 하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여유로움이 좀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 정말 대형 세단을 탔을 때처럼 엄청나게 안락하다 이 정도 되려면 롱휠 베이스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롱휠 베이스가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까진 바랄 수 없지만, 그래도 의전용 차량으로 2열 승객을 얼추 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트는 개인적으로 1열이 조금 더 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전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이게 전동 시트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얼추 전동이 된다는 거, 요거는 확실히 가족들을 태울 수 있는 차에 기본기를 갖췄군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가운데 요런 암레스트 딱 내렸을 때 낮은 수납 공간 있고 팔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와, 근데 이게 컵홀더인 것이야? 컵홀더가 좀 작네 많이. 근데 역시 이 2열 공간의 그 컵홀더가 좀 온전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공간에 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은 있네요. 그래도 앉았을 때 보시면 2열 승객들이 계속 1열 시트의 백 쪽을 보게 되잖아요. 이 시트 형상이 남다르다라는 거 느껴지고요. 그에 반해서 이 뒤쪽에 있는 포켓은 좀 그물망입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아쉬운 느낌은 저는 이런 디테일에서 좀 들긴 하네요. 스피커 보니까 지금 부메스터 스피커
스피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911 타면서 이 부메스터 스피커 들어본 적 있었는데 소리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감감 있게 들리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아마 이 차량의 넓은 공간도 부메스터 정도면 꽉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반면에 2열에서 이렇게 송풍구 쪽 보시면 약간 차가운 그 플라스틱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고가의 차량인데 이런 일부분에 좀 차가운 소재들은 약간 완전한 의전용 차량의 럭셔리함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지금 보여드린 신형 파나메라 4는 가격이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1억 7,670만 원이에요. 조금 비싸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신형 파나메라가 출시되면서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긴 했습니다. 바로 제 옆에 독특한 색상으로 나와 있는 차량인데요. 이번 신형 파나메라의 2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무려 3억 910만 원인데 거의 지금 파나메랑 4랑 비교하면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하고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방금 보여드린 파나메라 4 같은 경우는 6기통이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8기통이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 훨씬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 가격의 거의 대부분이 이 차량이 가진 주행에서의 성능에서 좀 비롯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차이는 색상. 일단 이 색상은요, 오직 이 터보 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색상이고요. 터보기 때문에 따로 터보라는 레터링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도 따로 달려 있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세로형 인테이크 바로 옆부분에 나와 있고요. 휠도 미쉐린의 지금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21인치인데 안쪽에 휠에 무광이야. 굉장히 멋스럽고요. 스포크는 5 스포크인데 하나의 스포크마다 입체감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검정색의 브레이크 캘리퍼와 어우러져서 확실히 비싼 차는 신발이 멋있구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휠캡도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 엠블럼이 들어가는데요. 포르쉐가 75주년 맞이해가지고 엠블럼에 좀 변화를 주면서 앞으로 이런 터보 모델에는 그레이 컬러의 톤을 좀 다운시킨 로고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조금 밝은 컬러나 이런 좀 색상을 톤을 다운시킨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터보 모델들에 많이 좀 강한 모델들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그와 반면에 완전히 강한 차량을 좀 더 시크하게 보이도록 오히려 색을 빼고 그러면서 외관 컬러는 좀 영하게 가져가는 좀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이 차량의 그 가격 차이가 이해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보셨어요? 내가 놀랐어 지금.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내려가 얼른 빨리. 그렇지, 잘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내가 놀랐는데. 자, 문을 열 때 보면 주인님 이렇게 문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다시 닫으면 옳지 우쭈쭈 내려가라 우쭈쭈. 옳지, 왜 안 내려가. 그렇지. 약간 가만히 앉아있다가 딱 주인님 오셨어요 이런 친구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차량의 이 라이드가 컨트롤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안쪽에 근데 나 이거 너무 열 때마다 놀라게 돼서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안쪽에 한번 타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확실히 탈 때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아까 파나메라 4를 탔을 때 제가 딱 내려갔잖아요.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이 느낌? 그래서 탈 때 약간 더 여유롭게 타는 그 느낌을 준다. 근데 이 반응이 너무 빨라서 차가 아니라 약간 로봇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신기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레이아웃 보셨을 때는 다른 점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이 바깥쪽에 스티어링 휠이 좀 이렇게 알칸타라 재질의 가죽처럼 덧대어져 있고요. 로고에 색이 빡 빠졌어. 강력한 터보라는 거를 오히려 색을 덜 드러냄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 터보라면 모름지기 좀 강함이 빡빡 드러나는 이런 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포르쉐의 전략은 아무튼 좀 특이하긴 합니다. 센터 콘솔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카본 파이버 소재들도 적용이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죽과 더불어 가지고 눈에 확 띄는 카본 느낌은 아니라 가죽과 같이 그냥 무난하게 어우러진 카본 느낌으로 좀 살짝씩만 포인트로 들어간 거 볼 수가 있네요. 시트는 역시 터보다 그 파나메라 4를 탔을 때보다 훨씬 더 딱딱한 느낌이고요. 당연히 등받이의 푹신감도 덜합니다. 더 경도가 높은 시트 보실 수 있고, 대신에 안쪽에 보시면 이 하운드 체크거든요. 약간 고급스러운 이런 체크 패턴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스웨이드 이런 것들을 천장에도 다 박았어요. 그래서 타셨을 때 훨씬 비싼 차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차량의 외관 실내보다는 실질적인 주행 성능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을 좀 달리 세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타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하이브리드 모드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PHEV예요. 그래서 안쪽에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전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확실하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기 모드로 갔을 때 최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뭐 9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전기차로도 얼추는 쓸 수 있는 정도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전 속도도 물려놨을 때 한 2시간 39분 정도 속도로 최대한 범위를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숙하고 좀 효율을 좋게 평소에 데일리카로 타실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실히 매력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의 전반적인 승차감은 거의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완전한 의전용 차량의 승차감을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포르쉐라는 강력한 심장과 역사를 가진 브랜드의 차량이잖아요. 좀 스포티하게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나온 액티브 라이드 기능 자체가 완벽한 이 승차감을 위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롤링이나 피칭 같은 것들도 거의 자동적으로 완전히 억제해주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코너를 민감하게 돈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느껴지는 차량의 기본적인 피드백은 약간은 둔감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편한 건데, 내가 좀 파나메라 타지만 대형 세단으로도 스포티하게 차를 몰고 싶다라고 하는 분께는 그렇게 적합한 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면, 이 기술 진짜 멋있긴 한데 이거 고장나면 어떡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은 내구 테스트를 거쳐서 이렇게 출시가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에어서스가 그렇듯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한 대략 5년에서 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도 이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형 파나메라와 파나메라 2 터보 하이브리드까지 함께 보여드렸고요. 차박사연 또 이 차 직접 주행해보고 운전해보면서 얼마나 럭셔리 프리미엄 세단이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차박사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 막간을 이용한 트렁크 공간 비교. 오, 생각보다 넓은데 전동식으로 딱 올라가는 거 마음에 들고요. 굉장히 공간이 널찍합니다. 근데 아래쪽이 열리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오히려 열려요. 왼쪽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아예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짐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파나메라 4는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파나메라 4의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이 스포일러, 윙 스포일러 너무 멋지네. 열었을 때 보시면 여기는 아래쪽이 이미 이렇게 열려져 있었네요. 아래쪽이 열리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이 터보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뭐 왼쪽에 배터리 공간이 이쪽에 나와 있지 않고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조금 더 긴 짐을 실을 수가 있다 라는 게 또 차이점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공간은 넓은데 약간의 활용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파나메라 4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